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S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4년 11월 25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약간 목감기가 와가지고 좀 목 상태가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근데 이제 증시는 뭐 감기에 안 걸렸고, 국내 증시는 감기를 아주 깔끔하게 이제 나온 것처럼 급등, 지금 아직 장이 끝나려면 한 조금 남았는데, 급등세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 좋은 뉴스가 있었죠. 삼성전자가 그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지난주에 이제 지난 주말이었던 것 같아요. 뭐 거기서 이제 그 홍콩에서 삼성 HBM3 8단과 12단이 동시에 납품될 것 같다. 아직 납품된 건 아니고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거의 임박했다고 언급을 해버렸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또 기대감이 붙은 거죠. 근데 이번엔 제발 좀 했으면 좋겠고, 그만큼 지금 엔비디아도 삼성 걸 좀 받아야 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오늘 국내 증시를 좀 긍정적으로 만들었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오늘 국내 증시가 올랐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 스콧 베센트라고 미국의 새로운 재무장관으로 지명이 됐거든요. 이 사람이 시장주의자고 달러 약세를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원달러율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동안 달러 강세가 우리를 괴롭혔고 금리가 오르면서 괴롭혔는데, 그거에 좀 반하는 좀 재무장관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삼성의 그 뉴스랑 스콧 베센트라는 그 새로운 이 재무장관 미국의 지명자,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이거에 의해서 오늘 국내 증시가 좀 급등했다. 거기에 알테오젠도 지난주에 그렇게 빠질 건 아니잖아요. 좀 너무 과민 반응했던 것 같은데, 알테오젠도 오늘은 좀 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급등. 그래서 오늘 증시는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 증시랑 그 알테오젠, 또 잠수함 얘기, 스페이스X, 엔비디아, 게임, 제약바이오 전망, 자동차, 여기도 잠수함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판 쪽 좀 보자는 얘기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테오젠까지 하고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부터 좀 봐야죠. 미국은 지금 이제 중소형주, 대형주는 좀 약하고요. 중소형주가 엔비디아는 급락했어요. 근데도 중소형주가 랠리고, 헤지펀드 거물 스콧 베센트가 미국 재무장관에 지명됐고,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미국 자동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일단 미국의 특징은 중소형주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고, S&P 글로벌 미국 11월 종합 PMI가 55.3으로 10월 54.1에서 좀 반등을 해줬고요. 일단 경기는 괜찮아요. 제조업도 반등했습니다. 11월 분위기 나아졌다. 미 재무장관에 지금 이제 스콧 베센트가 지명되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 트럼프에게 333을 제시했대요. 재정적자 GDP의 3% 내로 줄인다. 현재 미국의 재정적자가 6%인데 이거 줄이자. 경제 성장률은 3% 이상, 하루 300만 배럴의 석유를 추가 생산하자. 지금 현재 1,300만 배럴인데 여기에 300만을 더하면 1,600만이 될 텐데, 이란이 하루에 300만이거든요. 이란만큼 더 생산하자는 거니까 유가에 충격을 주겠죠. 그래서 이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대로 할 가능성이 있고, 관세에는 찬성이에요. 근데 관세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파괴되는 걸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협상용이다. 그러니까 관세를 상대국과 협상을 하게 되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나라마다 관세가 다 다를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기본적으로는 자유무역주의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근데 일단 트럼프의 관세 정책엔 찬성은 한다. 근데 그걸 극한으로 막 밀어붙이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조지 소로스의 최측근이고요. 그리고 에너지 생산 증대 이런 언급도 했었고,
그리고 10년간 정부 지출 줄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지출 줄이자. 333. 예.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마이너스 3% 안으로 이제 바꾸자. IRA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IRA가 왜곡됐다. 인센티브 주는 거 안 된다. IRA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친시장적인 인물이고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이분이 아무튼 월가에서 평가는 괜찮다고 합니다. 자, 중소형주가 당분간 좋을 거라는 이제 분석 제기가 이어지고 있고,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틴 전략가가 M7 주식을 여전히 좋게 보지만 내년에 이들의 초과 수익률은 7%로 줄어들 걸로 전망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 엔비디아는 너무 빅테크 정말 강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안 가죠. 근데 중소형주들이 막 가요. 그러니까 그런 장세가 이어진다. 그러니까 종목 장세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그러면 조금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고 기업들은 이제 순환매가 도는 거죠. 비트코인 여전히 뜨겁고요. 예, 규제 완화. 게리 겐슬러 이 사람이 이제 사퇴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암호화폐 물론 많이 올랐죠. 그렇지만 이제 뭐 암호화폐 딱히 뭐 많이 오른 거 말고는 악재를 찾긴 좀 어려운 상황이고, 미국 증시는 고평가가 맞습니다. S&P 500 기준 PER 22배니까 2020년, 21년 그 호황장의 밸류랑 거의 비슷해요. 평균이 17배니까 뭐 근데 밸류 비싸다고 꺾이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밸류가 비싸다는 얘기는 어느 시점에서 뭔가 안 좋은 방향의 뉴스가 나오면 이제 붕괴되는 거죠. 예, 근데 그럴 만한 이슈는 없기 때문에 고밸류는 유지되겠지만, 다만 지금 미국 증시를 사기 위해서는 비싼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비싼 값을 주고 사야 됩니다. 좀 불편한 건 사실이죠. UBS가 25년에도 AI 컴퓨팅 산업 좋을 거라고 언급했고요. 뭐 내년에도 블랙엘 뭐 수요는 꾸준할 것 같고, 뭐 이제 본격 출하가 될 텐데, 예. 그래서 내년에 뭐 물론 이제 관세 부과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은 있어요. 불확실한 것들. 근데 AI 반도체, 클라우드 이런 것들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고품질 AI 주식이 하락할 때 매수하거나 그런 걸 통해서 변동성을 좀 활용하자. 그러니까 저도 이런 의견을 공유하는 게, 제가 이제 AI 저도 이제 요즘에 제가 사실 이제 지난주 언제죠? 그 토요일 날 그 매일경제에서 주최하는 그 서울 머니쇼 강연을 갔다 왔거든요. 예,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저도 요즘에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요즘에 제가 미국 주식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파이낸셜 타임즈도 보고 있고,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 들어가서 막 기업들 컨퍼런스 콜 한 거 있죠. 기업 설명. 요즘에 이 번역이 너무 잘 되니까 그냥 실시간 번역해 주거든요. 프로그램 깔면. 그러니까 너무 공부하기는 편해요. 예. 그래서 그런 거 통해서 미국 기업들 공부를 진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 뭐가 좋은지가 보입니다. 이거 진짜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도 미국의 어떤 특정 기업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적 발표할 때 CEO가 뭐 그런 거 제가 다 적어드리긴 하지만 그런 걸 공부를 해보세요. 트럼프, 일론 머스크, 팔란티르라는 회사. 요즘에 제일 뜨거운 회사가 팔란티르죠. 저도 이 기업을 옛날엔 몰랐는데 올해 들어와서 공부를 많이 하니까 AI 소프트 시대가 진짜 다가오고, 이 기업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을 하는 사업을 보면서 지금 돈을 벌거든요. 이 기업은. 아, AI의 미래가 되게 밝구나. 그걸 또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엔비디아만 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주식 공부는 하시면 좋습니다. 하면 한국이 보여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성광밴드가 폭등했죠. 근데 성광밴드 왜 올라갔죠? 우리나라 이슈 때문에 간 게 아니잖아요. 트럼프가 뭐라 그랬죠? 드릴 베이비 드릴. 이 얘기를 계속 했죠. 예. 가스, 원유 시추해야 된다. 요게 이제 피팅 회사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공부를 해야 돼요. 예, 이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주식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미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아요. 예. 그리고 뭐 미국 능력 되시면 미국도 하시면 좋죠. 근데 미국은 지금 비싸니까 그런 건데, 그 투자 여부를 떠나서 꼭 공부하시면 정말, 이건 제가 장담은 해드릴게요. 실력이 한 단계 더 점프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투자할 때도. 예. 그래서 꼭 미국도, 근데 시간 없는데 뭐 미국까지 하냐. 근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미국의 모든 걸 하라는 게 아니라 큰 산업들 있잖아요. 뭐 트럼프가 뭔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제가 뭐 좋은 기사들은 다 또 소개해 드릴 테니까.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자꾸만 또 옆길로 새는데 예. 아무튼 제가 옛날에 이제 3프로 나가서도 처음에 제 별명이 염탐정이었어요. 염탐정.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그 자료들 많이 뽑아온다. 그래서 그 역할을 계속 또 더 충실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자료들 제가 여기다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들만의 시각으로 또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미국 공부 좀 꾸준히 더 하시면 좋겠고, 테슬라 올랐고요. GM과 포드도 올랐는데 이제 전기차 세액공제 뭐 이건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또 그런 분석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2,000원지 급등했잖아요. 예. 근데 IRA 법안 폐지는 어려워요. 그리고 IRA 찬성하는 그 공화당 18명이 있어요. 공화당원 중에. 그러니까 찬성하는 사람 중에 18명이 이번에 다시 선거에서 재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IRA 법안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오늘 올랐던 거. 엔비디아는 나쁜 게 아니라 좀 식상하죠, 이제. 여기 알파벳 이런 것도. 그러니까 얘네들이 좋은데 좀 재미가 없어요. 뭔가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시들시들한 거죠. 요즘에 이제 양자 컴퓨터 강하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 회사는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여전히 강하고, 갭이 실적이 좋았습니다. 의류업체. 이번 주에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그 내일 델 컴퓨터 AI 서버 만드는데 그 실적 발표했고, 미국의 물가 지표, 목요일은 미국 휴장입니다. 우리나라 금리 결정. 저는 금리 인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내수가 너무 안 좋거든요. 환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동결할 것 같아요. 동결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한국 상황 내수가 너무 안 좋아서 한국은행에서 좀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일단 동결하지 않을까 시장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32조 특허 분쟁, 이거 근데 너무 시장이 또 약간 뭐라 그러죠? 예, 너무 또 이런 것들을 확대 해석한 것 같아요. 머크라는 회사는 32조 원짜리 신약, 전 세계 1등 신약 갖고 있는데 이 회사가 특허 이슈가 만약에 있다면 왜 알테오젠과 거래를 하겠어요? 이제 그것부터가 성립을 안 하는 거고, 너무 우려할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막 많이 오른 상태에서 팔고 싶은 거죠. 예.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제 피로감이 쌓였는데 울고 싶은데 뺨 맞아버린 것 같아요. 여러 이슈들.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에다가. 어쨌든 알테오젠이 할로자인과 경쟁하는 건 맞죠. 이제 전 세계에서 이 두 개 회사가 이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테오젠의 피하 주사 제형 변경 기술을 이제 머크가 2020년에 도입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임상 결과가 나왔잖아요. 잘 나왔어요. 기존 제품과 차이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이 제품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상 결과가 잘 나왔는데 골드만삭스 보고서 나와서 뭐 특허 침해 소송 걸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니까 시장이 놀래버린 거죠. 거기에 뭐 유증 이슈에다가 뭐 그런 루머도 있었고, 여기 이제 부사장이 경쟁사 특허 침해 소지 없다, 시장 우려를 일축해 버렸습니다. 그 지난 금요일인가 목요일날 알테오젠 2대 주주가 200억 샀잖아요. 장내 매수로 엄청나게 샀죠. 근데 어쨌든 알테오젠이 잘못되면 이게 특허가 문제 생긴 머크도 엄청난 타격입니다. 그죠? 여태까지 이제 같이 협업을 해왔는데 이 모든 게 물거품이 돼요. 그럼 할로자임과 할까요? 할로자임 한다고 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예, 그럴 가능성도 없습니다. 할로자임이 특허 소송 건 것도 아니에요, 아직. 근데 머크가 먼저 걸어버렸어요, 할로자임에 선제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 불씨를 아예 싹을 잘라버리려고 했던 건데, 어쨌든 그게 또 막 진짜로 그럼 머크가 이게 뭔가 특허에 문제 있나 막 이러면서 막. 예. 근데 어쨌든 특허 침해도 아직 아닌 상황이고 그럴 가능성도 높지 않고, 예, 다만 너무 불확실성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따가 엄민영 연구원님 보고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하나오션이 현대중공업 상대로 제기한 군사기밀 유출 그거 고발, 예, 전격 취소했고, 그러니까 3월달에 HD 현대중공업의 그 한국형 차기 구축함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서
임원이 개입했다. 여기 이제 관련된 직원들은 아마 유죄 판결 받은 걸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임원이 개입했다. 그래서 고발을 했거든요. 네, 여기 나와 있죠. 23년 11월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하나오션은 이제 여기에 추가로 임원들도 개입돼 있다. 그래서 3월에 경찰에 고발했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현대중공업의 그 사업 입찰에 대해서는 제한을 안 뒀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좀 하나오션이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번에 전격적으로 그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왜냐하면 호주 군함 입찰에서 떨어졌어요. 둘이 싸우는데, 예. 그러니까 원래 일본과 독일 업체는 호주 군 당국과 밀접하게 접촉했는데 한국은 서로 막 싸우니까 정부가 손발이 안 맞았죠. 그래서 이게 탈락하다 보니까 충격받고 아마 화해하자 이랬던 거 이제 원팀으로 갑니다. 캐나다 이 잠수함 사업 엄청 커요. 사업이 60조짜리입니다. 잠수함 12척. 여기에 원팀으로 이 물량 따내면 우리나라의 그 잠수함 건조 능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주 이상의 효과가 있는 거죠. 일본이 빠졌고요. 독일, 스페인하고 이제 아마 경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수 사업비만 20조 후속권. 이게 뭐냐면 이제 옛날에 한번 제가 자료 만들었던 거는 뉴스 나온 게 있어가지고 이게 장보고 요게 1조 1,000억짜리예요. 소형차 10만 대 수출한 규모고, 예. 캐나다 해군의 이제 사령관, 캐나다 해군 사령관도 방한했거든요. 이제 보고 간 거죠. 그래서 한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웨덴에도 이제 요청을 했는데 일단 일본은 떨어져 나갔고, 예, 요 사업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뉴스 나오면 주말에 이런 거 좀 만듭니다. 이런 것들 좀 만들어서 PPT로 만들어놔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또 좋은 게 한 번 더 정리가 되고 자료도 남아 있고. 근데 앞으로 이런 자료들 저희 MTS에 올려드릴게요. 예, 이제 MTS 지금 저희 콘텐츠도 좀 준비 중이어가지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페이스X는 곧 테슬라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 요거는 이제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왔던 이제 뉴스인데 여기 파도라는 사이트에서도 요걸 한글로 번역해 주셔가지고 한번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스페이스X 기업 가치가 250조 원까지 상승할 것 같다. 일부 분석가들은 언젠가 테슬라 가치와 비슷하거나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로켓을 회수해서 쓰죠. 재활용. 펠컨이 상단하고 하단이 나눠져 있는데 상단은 폐기하고 하단만 쓰거든요. 수리해서. 그래서 한 달 걸려요. 재활용하는데. 근데 스타쉽은 요거를 해결했으면 상하단 다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펠컨 9보다 더 많은 물건을 실을 수가 있고 18톤인데 150톤까지. 펠컨 9 발사 비용은 980억. 근데 스타쉽은 140억. 훨씬 싸죠. 예. 그러니까 효율적이죠. 예. 재활용도 빨리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아시지만 로봇팔에 메카즐라라는 로봇팔 착륙 때 그 이번에 스타쉽이 딱 역추진해 가지고 그 팔에 들어갔죠. 그럼 1시간에 한 번씩 보낼 수가 있대요. 그래서 굉장히 혁신을 만들어냈고 또 이 스페이스X가 이제 자회사의 스타링크 위성 사업하는 이 회사, 예, 그래서 이제 인공위성을 이제 앞으로 쏘고 있는데 그 인공위성을 이제 쏘기 위해서는 스타쉽이라는 발사체가 필요한데 앞으로 매일 새로운 스타쉽을 만들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독특한 그 흰색 안테나 아시죠? 요걸 통해서 아마존의 외딴 학교부터 우크라이나에도 이미 투입이 됐어요. 그걸 통해서 뭐를 하죠? 적의 동태를 파악하고, 예, 이 관찰을 하는 거죠. 위성으로. 또 인터넷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크루즈선사, 해운사, 항공사들과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항공기에서 인터넷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궤도 위성이죠. 그래서 전송 지원이 줄어들고 스타링크 위성은 일단 지금 6,400개인데 우주에서 활동 중인 모든 위성의 4분의 3이 스타링크고요. 향후에 신청을 해놨어요. 미국 정부에 42,000개까지 올리겠다. 근데 수명이 5년이라 4만 개의 위성을 만약에 유지하려면 1년에 8,000개씩 올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계속 수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안테나 자체 생산해서 원가도 절감해놨고, 그리고 특별한 안테나 없어도 지상국에 스마트폰이 이제 기존 모바일 표준으로 스마트폰에 있는 포지를 이용해서 스타링크랑 연결도 할 수가 있대요. 그런 위성도 발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혁신이죠.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2040년까지 3,200만 명 가입자 확보할 것 같다. 이렇게 했고 8천만 명 확보하면 테슬라 연간 매출이 2배 번대요. 그리고 아직도 26억 명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수요는 많아요. 그리고 경쟁자는 이제 하나 시스템이 투자했던 그 원앱 요 회사인데 632개 이상 위성 사용해서 위성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있고 다만 이 회사는 기업들 대상으로만 서비스를 합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도 카이프 프로젝트 이용해서 3,200개 위성 쏘는 게 목표인데 일단 현재까지는 2개 정도만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저궤도 위성 발사체 시장 커지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김선우 연구원님이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 삼성 블룸버그에서 이제 보도가 된 게 있는데 젠슨항 CEO가 홍콩 행사에서 삼성전자 HBM 인증 관련 코멘트를 했는데 8단 12단 동시에 납품하는 걸 추진 중이래요. 예. 근데 과연 이게 동시에 납품할 수 있을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예. 어쨌든 HBM은 되게 비싸고 엄청난 수준의 안정성을 요구하거든요. 성능과. 그래서 그냥 립 서비스만 할 수는 없고 실제로 어쨌든 그 승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월에도 젠슨항 CEO가 그 전시회에서 어프로브드 승인 받았다. 또 6월 대만 행사에서도 품질 인증 언급했는데 실제로 안 됐잖아요. 전략적 코멘트 아닌가 이런 좀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저런 멘트를 또 할 이유가 있을까요? 어쨌든 거의 임박했으니까 이제 이번엔 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그리고 이 채널 체크를 해봤나봐요. 엔비디아는 최근에 블랙엘 출시가 좀 지연됐잖아요. 그래서 안정성과 원가율을 이제 따지기 시작했대요. 예. 그러니까 물론 성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데 추가 공급사 선정이나 원가 협상력 이런 것들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을 좀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원가를 생각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뭐 비싸도 채택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HBM 등 주요 부품도 가격 차등제를 추진할 거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요 벤더 예를 들면 하이닉스한테는 많은 물량과 높은 가격을 주지만 원가 관리를 위해서 이제 두 번째나 세 번째 공급사한테 조금 이제 가격이 낮은 거 물량도 적고 근데 이번에 삼성이 들어가면 어쨌든 물량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제 이력으로 남게 되죠.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는 공급될 것 같고 그리고 26년 이후에는 HBM 시장 내에서 또 메인 벤더 HBM4가 나오니까 경쟁을 펼칠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오늘 주가는 좋았는데 뭐 삼성전자가 계속 해서 하이닉스랑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서 어떤 결과물을 꾸준히 낼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젠슨항의 발언으로 일단 분위기는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 미래에셋의 김희생군이 게임 플랫폼 수수료 분기는 무슨 변화를 야기할까? 앱 수수료가 인하가 임박했대요. 앱 수수료가 30에서 17%로 인하되면 게임 개발비를 더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게임 공급량이 13에서 26%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개발비가 이제 135조에서 152조 원까지 상향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모바일 넘어 PC 콘솔 수수료까지 인하되면 전체 플랫폼 수수료가 35조 원이나 줄어들어요. 근데 트리플 A 게임 만드는데 금액 1,000억 정도 드니까 모바일 수수료 절감액이 신작 게임이 들어가면 170개의 새로운 게임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전체 플랫폼 수수료 17% 인하되면 350개 신규 파이프라인도 기대가 되고요. 게임사 이익 민감도에서 넷마블이 가장 민감도가 커서 좀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을 유통하는 회사, 개발하는 회사가 나눠져 있는데 개발하는 회사도 뭐 긍정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회사로는 시프트업과 넥슨 게임즈를 꼽아주셨고 코로나 영향으로부터의 공급 정상화, 생성 AI 도입, 다른 생산성 혁신, 비용 구조 개선, 플랫폼 수수료 인하 이런 것들이 대부분 호재이기 때문에 게임 업황에도 좋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애플은 유럽에서 앱 개발사들이 원하는 대체 결제 시스템 도입을 허용하고 애플도 독과점 이슈가 있었잖아요.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17%까지 낮추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유럽만 17%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다른 나라들도 다 같이 내려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 30%에서 수수료율이 17%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좀 남아있다. 그러면 기업들의 실적은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게임주들한테 내년에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로 앱 결제 수수료 인하가 가능한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5년도 전망 제약바이오는 일단 세 번의 성장기 한미약품,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각각 좋은 어떤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좀 좋았죠. 네. 근데 이제는 국산 신약 개발과 생산을 넘어서 상업화 단계까지 이제 가고 있고, SK바이오팜은 이미 상업화했고, 엑스코프리, 유한양행도 상업화를 준비 중에 있죠. 그래서 라즈클로저, 요게 이제 폐암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셀트리온의 진펜트라, SC 제형, 여기 그 복부 같은 데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맥에 맞는 게 아니라, 그래서 셀트리온의 진펜트라 등은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국산 신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탑픽은 SK바이오팜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꼽아주셨고, 종근당 이렇게 3개, SK바이오팜은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위탁 생산이 지금 좋죠. CMO, 중국도 규제 이슈도 있고, 종근당은 이제 상위 제약사 그룹 대비 상당히 싸다. 예. 그래서 노바티스의 임상, 이상 적응증 등 개발 계획이 내년 하반기에 공개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한양의 라즈클로는 폐암 치료제고, 아미반타밥 이제 병용요법 FDA 허가 획득했는데, 예, 이 SC 제형 허가는 내년 2월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전체 생존기간 데이터가 내년 상반기 중, 그러니까 환자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그걸 좀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런 데이터들만 더 잘 나온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조금 좀 이쪽 분야도 약간 긴 호흡으로 볼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의 진펜트라도 미국 이제 3대 PBM, 예, 그 급여에 등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요거를 일단 완료를 했고, 90%가 이제 그걸 달성을 했고요. 대형 소매상만이 아니라 중소도매상과도 계약을 체결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셀트리온의 진펜트라는 이제 SC 제형으로 바꿔서 신약으로 나간 건데, 이번 3분기 매출은 좀 실망스러웠죠. 근데 그걸 좀 만회하는 4분기 좋은 이슈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자동차는 이제 현대차그룹 한국판 TSMC 탄생이다라는 그런 제목의 내용인데요. 자, 현대차에게 좀 이제 전망입니다. 내년 전망 보면 미국 내년 실적은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이게 또 주가의 중요한 변수는 아니죠. 예. 물론 뭐 너무 막 감소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또 환율이 계획보다 100원 오르면 영업이익이 4조 원 이상 증가합니다. 근데 계획 환율이 1290원이니까 이미 넘어갔죠. 근데 보편관세 부과하면 10%만 부과해도 영업이익 2.3조가 날아가니까, 근데 환율로 이걸 좀 상쇄할 수가 있고, 8년 전에도 FDA 개정 통해서 원래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에 관세 부과하려고 그랬는데 픽업 트럭만 하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재협상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일단 관세 과거에는 리스크는 없었고, 현대차 실적의 환율 영향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일본 기업들은 더 엔화가 약한데도 실적 쇼크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 올라간 게 맞아요, 현대차는. 그래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때 적응 못한 기업은 사라지지만 새로운 리더가 항상 탄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또 자율주행이라는 메가 트렌드가 있고, 또 외국인 CEO 사상 최초 미 국무부 출신 성김 사장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그런 두 사람을 임명했다. 외국 국적 이사가 12명 중에 외국 국적이 3명이나 돼요. 네. 그리고 현대차 또 미국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결국 이런 걸 잘 극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미중 갈등 시대에 전기차 자율주행 하이드웨어 플랫폼 업체로 성장할 수 있다.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필요한데 이미 플랫폼 갖고 있죠. eGMP라는 원가 경쟁력도 갖고 있고, 배터리 열관리 같은. 북미에서는 중국 업체의 기술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테슬라도 27년부터는 중국 소프트웨어 그런 기술들이 들어간 거 탑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그래서 거기에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이가 없겠죠. 2030년부터는 중국 하드웨어 사용도 금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기아는 중국 업체 수준의 원가 경쟁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하드웨어 공급자로서는 선택지가 현대차 그룹 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대량생산의 밸류체인 관리, 품질 관리 능력이 필수입니다. 저게 정말 중요하죠. 예. 품질 관리 능력은 100% 완전한 무결점이 아니라 품질 문제를 최소화하고 문제 발생하면 해결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고, 현대차 기아가 이제 만약에 위탁 생산 같은 거 차를 만들어주는 비즈니스를 확대하면 최대 수혜주는 현대모비스고요. 현대모비스가 일단 배터리를 가져와서 그걸 조립하고 모터 돌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거의 관련된 부품 단가가 600에서 한 7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북미 시장에 만도와 SL도 동반 진출했거든요. 그래서 만도는 특히 테슬라 쪽에 이미 공급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예. 그리고 글로벌 스마트셋 시장을 선도할 걸로 전망하고, SL은 헤드램프 있죠, 앞에. 예, 요거 램프 외에 사이드 바이드 컨트롤 모듈, 실내 무드 램프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반도체, 코스메틱, 바이오 산업에서는 위탁 생산 업체가 하드웨어 업체로 인정받으면서 높은 밸류를 받고 있잖아요. TSMC, 화장품의 코스맥스, 삼성바이오, 이들은 제품이 의뢰하죠. 그럼 그거대로 만들어주길 잘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산업들이 커진다는 건 한국한테도 긍정적인 이슈입니다. 현대차, 기아도 B2B 시장으로 진입 이제 재평가 예상을 하고 있고, 신모델 출시와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막 이익 추정치가 변동했는데, 그런 이제 시크릿컬 업체보다는 미국의 공급망 안전에 기여하는 하드웨어 플랫폼 회사가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GM과는 첫 번째 프로젝트는 픽업 트럭을 아마 만들 것 같아요, 같이. 그래서 GM은 전기차 플랫폼 요거를 좀 확보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는 이제 그 GM과 이제 동맹을 통해서 뭐 저런 픽업 트럭 같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웨이모의 로보택시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초기엔 1000대 수준이면 늘어날 것 같고, 예. 어쨌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게 뭐 중국 걸 쓰면 또 안 되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현대차가 웨이모에 이번에 또 공급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한 뭐 100대 뭐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늘어나 1000대인가 100대인가 막 그럴 거예요. 제가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늘어나고, 기아도 이제 PBV, 이제 목적 기반.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이제 아이들 이제 통학할 때 필요한 그런 이제 흔히 뭐 봉고차라 그랬죠, 옛날에. 그런 밴 같은 거에 나는 이제 아이들 통학용으로 그런 게 필요한 어떤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아에 주문을 넣어요. 이거 만들어 달라고.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아가. 주문형 방식으로.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기업체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겠다는 건데, 그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고, 또 정의성 회장과 토요타 그룹이 자꾸 만나죠. 아키오 회장과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 예, 현대차, 기아가 이제 위탁 생산 쪽에서도, 그러니까 소비자 대상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기업체 대상으로도 이 사업을 하는 분위기가 열리겠죠. 그래서 위탁 생산의 시대가 또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미국 비중이 현대가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생산 비중이. 근데 서베나 공장이 조기에 가동을 하게 되면 60% 이상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GM과 비슷해요, 그러면. 예. 근데 물론 이제 국내 생산 비중이 줄 수 있다는 건 좀 잘 또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겠지만, 왜냐하면 또 국내에서 또 비중이 너무 줄면 또 가동률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예, 그 한쪽이 좋아지면 또 한쪽이 약간 또 그럴 수 있다 보니까 뭐 현대차에서 잘 조절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분명한 사실은 미국 비중은 늘릴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으로. 예.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트럼프는 내연기관차 부양을 좀 하려고 하는데, 디트로이트에서 연설할 때 자동차 대출이자 100% 세금 감면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예, 당시에. 그러니까 내연기관 비중이 아직 높잖아요, 현대차도.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이 무조건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SK증권의 한승환 연구원님이 아까 제가 이제 잠수함, 근데 지금 캐나다 잠수함 같은 경우 독일, 스웨덴,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3파전으로 돼 있고요. 스웨덴은 건조 경험이 없어서 아마 안 될 것 같고, 독일과 좀 이제 2파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빠른 납기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납기가 중요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한국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독일보단. 네. 독일은 좀 진수 예정 연도가 좀 타이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 걸 선택하지 않을까, 빠르게 받고 싶으면. 예. 그래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좀 하나오션이 더 가능성 높지 않나. 근데 기사에서는 원팀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둘이 같이 해가지고 만약에 하나오션이 수주를 따내면 일부 물량을 이제 현대중공업에도 공유하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우리 한국이 꼭 따내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판에도 보는 AI 홈핑이라고 하는데, 기판 여러 가지 기판이 있는데 AI에 들어가는 MLB 고다층, 그다음에 HDI, 이것도 약간 고다층 기판 중에 하나거든요. 이 두 개가 성장률이 높은데, 문제는 이들은 대부분 대만과 중국이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우리나라보다. 우리 한국에선 주로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있죠. 그래서 AI 수요가 증가하면서 MLB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고, 예, H100 뭐 내년에 나올 R300, 이게 아마 루빈이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많은 HBM이 탑재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MLB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아무튼 MLB는 이게 제조가 굉장히 복잡하고요. 예, AI 특성상 대량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기존 MLB보다는 훨씬 더 성능이 좋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예, 만들기가 쉬운 제품은 아닙니다. HDI는 한정된 공간에 더 많은 기능을 집적할 수 있게 설계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구멍도 되게 작고요. 레이저를 뚫어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AI 가속기에는 이제 인터포저라 그러죠. 이제 칩과 칩을 이렇게 붙여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모리랑 GPU를 연결해줘야 되거든요. 그 연결고리 하는 게 인터포저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기판은 일본과 대만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기도 하는 걸로 알려져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국내 업체들한테 기회가 될 걸로 보는 게, 일단 중국 업체들 건 좀 꺼려야겠죠.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견제를 해야 되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일부 수혜받는 부분도 좀 생기지 않을까. 실제 해외 반도체 기업들이 국내 기판 업체 방문하거나 샘플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주에선 삼성전기, AI 관련해서 서버용 CPU, GPU용 패키지 기판도 공급, MLCC도 AI 때문에 더 많은 탑재가 예상이 되고요. 아무튼 삼성전기는 주가 많이 빠졌지만 AI 관련주예요. 실제 비중이 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시장이 전혀 반영을 안 해줘요.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치 투자 기회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AI 비중이 느는데 주가는 역주행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저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언젠가 시장이 한번 또 알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은 하고 있고요. 대덕전자는 AI 가속기형 MLB, 원래 이 회사는 기존에 플립집 BJ라는 기판을 만드는데 요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죠. 이게 업황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그 감가상각이 내년 상반기 끝나니까 비용이 이제 줄어요. 60억 정도 분기당. 또 거기다가 지금 이제 제일 기대하는 게 MLB. 이게 이수페타시스가 하고 있는 MLB 그겁니다. 요거를 이제 AI용으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수주를 받으려면 고객사가 승인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될지 몰라요. 네, 된다면 상당한 모멘텀을 받을 것 같고,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욕을 많이 먹고 있죠. 그 유증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은 밸류가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대덕전자가 승인을 받으면 이제 밸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겠죠. 그래서 물론 아직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확인해 보시고, 대덕전자가 그걸 공급하게 된다면 뭐 새로운 또 주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또 SK증권의 박형우 권민규 연구원님도 고다층 MLB 기판은 생산의 80%를 중국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굉장히 많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 말부터 글로벌 통신 서버 장비 업체들이 탈중국을 검토했었거든요, 당시. 예, 그 후로 이제 이수페타시스도 수혜를 좀 받았죠. 그래서 국내 업체들의 이런 MLB, 저게 왜냐면 AI 가속기 들어가니까. 다만 이수페타시스 유증으로 신뢰가 상실해서 대덕전자가 이 스토리에 의하면, 만약에 공급만 된다면 스토리에 맞을 텐데, 다만 마치 삼성전자, HBM, 뭐 엔비디아에 들어가니 많이 하는 것처럼 아직 승인받는 단계니까 확인은 좀 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테오젠 루머가 맞았던 적 있냐, 이제 이런 내용인데, 주가가 하도 요동쳐가지고, 할로자임이죠. 할로자임이 경쟁사인데 여긴 야생형이래요. 예, 야생형은 자연에서 발생하는 그 생물종 있죠. 거기서 이제 히알루로니다제 그 권리만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 혈관 주사를 넣잖아요. 여기다가 혈관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 약효가 빨라요. 근데 저 피하 주사는
이런 근육 같은 데 넣거든요. 근데 근육에 넣는 순간 이 혈관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요. 이 피부 조직이 두꺼워서 이게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약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피하 주사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히알루론제 저건 뭐냐면 그 넣는 순간 여기다 혈관까지 가는 길을 터줘요. 길을 갈 수 있게. 그럼 약이 그 길 따라서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육에 넣어도 혈관까지 가는 거죠.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기술과 관련해서 여기 할로자임은 야생형, 자연에 존재하는, 근데 알테오젠 변이체에서 이제 그 이제 권리가 있다고 하니까 변이체하고 야생형은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할로자임은 야생형이 있습니다. 변이체는 알테오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알테오젠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로자임은 이제 야생형에서는 여전히 유지되고 로열티 감소 없이 특허 연장 가능한데, 어쨌든 할로자임이 특허 무효 심판 이제 머크가 걸었잖아요. 여기서 이긴다고 해도 키트루다 SC 출시와는 연관성이 적다고 합니다. 또 머크가 독점 계약을 할 리 없다거나 막 이런 여러 가지 막 루머들이 정말 많았어요. 예전부터. 막 그때마다 주가 빠지고. 근데 결국 루머가 맞았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번에도 루머만 막 특허 소송이니 뭐 큰일 났니 이러지만 결국엔 우리가 엄밀히 분석을 해봐도 알테오젠의 이 특허는 분명히 그동안 많이 검토를 했을 거고 또 달라요. 할로자임과도. 그래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올해만 벌써 3건 계약. 아니, 특허 문제 있는 기업을 왜 계약을 해요? 그죠? 산도즈라는 회사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오리지널 그러니까 제약사들의 신약 있죠. 그거 특허 깨는 걸로 유명해. 근데 알테오젠하고 계약 맺었어요. 할로자임과 지금 빅파마가 개발한 오리지널 SC, 할로자임과 다른 제약회사가 공동으로 저 SC 제형의 바이오를 개발할 거 아니에요. 그거의 복제약에 대한 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알테오젠 걸 그걸 채택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산도즈가 뭐하러 알테오젠 걸 쓰냐 이거죠. 그러니까 루머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루머가 확대 재생산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제 내부자 매수 한번 보고 공시 한번 볼게요. 지난 이제 금요일은 삼성전자 임원분 중에 한 분이 5억이나 샀고 디지털 대성 매수가 있었습니다. 김인규 부회장 2억 정도. 여기 고배당주로 유명하죠. 테크잉도 매수가 있었어요. 7억 원 샀어요. 지난주에만 7억 2번 샀어요. 테크잉. 그러니까 여기 대표이사가 지난주에만 14억을 산 거죠. 꽤 많이 샀고, PHA는 이제 자동차 부품사죠. 도어 모듈인데 요거 VIP 자산운용 있죠. 저번에도 제가 HDC VIP 자산운용이 샀다 5%. 근데 갑자기 요번에 금요일도 PHA도 지분 투자가 있었고 DYPNF도 5%. 오늘 급등했죠. DYPNF는. VIP 자산운용이 가치 투자로 유명한 데인데 여기가 신규로 5%씩 지분 투자를 했으니까 이렇게 5% 이상 지분 취득하면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이 있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시는 없었습니다. 22일 날은. 그래서 공시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국내 증시 끝나서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 뭐 물론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습니다. 잠깐만요. 예, 오늘 주가가 이렇게 정말 트럼프 당선되고 완전히 무너졌다가 이제 회복됐어요. 이제 아직 다 회복도 안 됐죠. 2,600은 가야죠. 이제 거의 회복 시도를 하고 있고 아직 조금 더 올라야 될 것 같고요. 흔히 이제 우리가 기술적 분석상 이거 한번 보시면 그 이평선이라 그러죠. 이동평균선. 이게 다 역배열이죠. 이평선들이 다 위에 있어요. 이걸 역배열, 그러니까 전형적인 하락장이에요. 한국은. 하락장에서 한 번씩 반등 나오다가 무너지고. 근데 그게 어느 시점에서 끝나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61선을 강하게 돌파하면 추세가 바뀐다고 하죠. 여기도 그렇죠. 파란색 선. 근데 그게 한 2570 정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2570을 확 강하게 한번 뚫어주면 시장 분위기는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나왔으면 좋겠고, 코스닥은 더 안 좋죠. 여기까지 가려면 아직도 한참 남았고, 다만 이제 뭔가 바닥을 다지는 듯한 모습은 나왔다. 또 알테오젠도 반등해줬고 하니까 좀 분위기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일단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뭐 외국인들 주식 안 사고요. 그런데 기관이 사는 거 아시죠? 기관들 항상 연말 되면 사요. 11월, 12월에.
예, 벌써 들어왔고 지난주에 연기금이 대량 매수, 오늘은 기관에서 금투가 금융투자가 대량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기관 수급이 좀 기대되는 장이고 오늘은 일단 전선 관련주 LS 마린 솔루션이 21%나 중국 아마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중국 규제 이슈. 그래서 오늘 21%나 주가가 급등을 했고 LS도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의료 AI도 루닛이 요즘에 좋은 얘기 계속 나오죠. 네. 그래서 오늘도 어느새 22% 올라서 7만 원 근처까지 오고 그 같이 가는 거죠. 지금 뷰노도 가고 다 같이 좀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도 오랜만에 분위기 괜찮았고요. 챗봇 관련주 AI도 좋았습니다. 2차전지도 오늘 일단 긍정적이었고 유리기판, 조선주 여전히 좋은 것 같아요. 한국조선해양이 오늘 무려 7% 급등세 보였습니다. 2차전지 같이 가고 요새 뭐 제일 뜨거운 게 기저제죠. 기저제도 뒤늦었지만 막 그냥 계속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지난주엔 피팅이 강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여기 그 면역강암제도 좋았고 2차전지 셀업체도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IRA 폐지는 안 될 거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니까 좋게 작용하고 풍력주도 여기가 아마 오늘 태웅하고 여기 아마 LS 마린 솔루션이 올라서 그런 것 같고요. 물론 다른 풍력주도 올랐습니다. 폴더블 폰 관련주도 약간 반등했고 정말 오늘은 뭐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다 좀 분위기 좋았던 것 같아요. 카지노도 좋았고 낸드 관련주도 오늘 반도체 소부장도 PCB 관련주도 오늘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장비도 좋았고요. 오늘 이오테크닉스가 많이 올랐네요. 한 7% 가까이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튼 다 올랐는데 다만 밥솥 관련주는 모르겠네요. PM풍력은 오늘 급락했고 보험사, 항공기 부품, 엔터주가 지난주에 좋았는데 그래도 JYP는 좋았는데 오늘 Y젠터가 조금 빠졌습니다. 증권주 일부 좀 빠졌고 정유주 뭐 여기 S-오일이 조금 빠졌고요. 네. 자동차에서 오늘 모비스가 좀 안 좋아서 특별히 악재 나온 건 없어요. 근데 지난주까지 되게 좋았죠. 좋은 분위기인데 오늘은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오늘은 좀 빠져버렸고 방산주도 오늘 그 좋지 않았어요. 현대로템하고 한국항공. 그러니까 방산주는 전체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조선과 관련된 방산은 올랐고 그래서 일부 이제 지난주까지 좀 그래도 약세장에서 강했던 기업들이 오늘 좀 빠진 거 빼면 전체 분위기는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뭐 LG엔솔 좋았고요. LG화학도 강했고 코리아에는 좀 빠졌고요. 현대일렉트릭, 포스코인터내셔널 다 좋았습니다. 방산주가 좀 많이 빠졌죠. 일렉트릭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알테오젠 1등주가 13%, 2등인 에코프로비엠도 급등. 휴젤이 조금 빠진 거 정도, 셀트리온 제약하고요. 대부분 많이 올랐습니다. 루니, 그러니까 다 빨간색이죠. 빨간색에다가 완전히 급등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성이 17%, 덕산테코피아, 네, 포스코엠텍, 성광밴드는 2만원을 넘었네요. 그리고 젠백스, 제이오가 오늘 12% 가까이 올라서 다들 아주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뭐 이렇게 아주 뭐 정말 많이 올랐던 것들 좀 빠진 거 제외하면 거의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상한가 간 기업들도 많이 있었고, 네. 분위기 자체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는 여기 전선주가 좋았고요. 존선, 조선, 네, SK바이오팜 반면 방산주가 많이 빠지는 그런 흐름으로 오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모처럼 분위기 뭐 상당히 좋았는데 이 분위기가 이번 주에서 다음 달까지 좀 이어지길 바라고요. 확실히 한국은 바닥은 찍은 거 맞아요. 바닥은 찍었고 저 61선 돌파 저게 좀 강하게 이루어져서 연말 그래도 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완전 왕따 되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2650까지는 가야 그래야 플러스 수익률이에요. 그 정도는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연말까지 거기까지는 좀 회복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